예, 이제 이번 시간에는 노출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먼저 수동 노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수동 노출을 배우면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 촬영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수동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촬영자가 직접 셔터와 조리개를 조절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떤 기준으로 그걸 맞추느냐? 처음에는 사실은 기준이 없으면 누구라도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 수동 노출의 기준은 어떤 이제 주어진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많은 사진인들이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때는 이런 셔터 얼마, 조리개 얼마 이렇게 놓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그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이제 가지고 보면서 혹은 외두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노출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그때마다 측정을 해서 노출 데이터를 이제 얻어서 스스로 어떤 상황이든지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노출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 또 의문이 있는데요. 예. 편리한 자동 노출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P모드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 기억 잘하네. 왜 수동 노출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문을 아마 가지셨을 거예요. 뭐 자동 노출이 있는데 왜 수동 노출을 굳이 배워야 하느냐? 자, 수동 노출은 말이죠. 이런 또 장점이 있어요. 측정해서 조절하기는 다소 좀 기술적인 게 필요하지만 일단 여기에 길을 들여 놓으면 자기만의 독특한 그런 노출의 노하우를 가진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요. 뭐 남들은 자동으로 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특별히 내가 구상해 놓은 이런 노출 데이터로 촬영하게 되면 다른 사진하고 비교가 되죠. 수동 노출을 해야 노출에 대한 개념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수동 노출로 먼저 들어가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동 노출도 멋지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해가시죠? 예. 네, 예. 여러분 이해가시죠? 수동 노출을 할 때 우리가 셔터와 조리개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그 셔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셔터 속도를 먼저 결정하도록 하는데, 그 셔터 속도를 그럼 그 많은 그 수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셔터 속도를 만약에 우리 조교가 그걸 이렇게 결정한다고 한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까요? 글쎄요. 셔터 속도가 느리면 사진이 흔들리니까 이 점을 주의를 해서. 그렇죠. 예, 그거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셔터 속도는 일단 촬영할 때 느린 셔터 속도를 사용하게 되면 핸드블러가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가 핸드블러는 늘상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핸드블러가 일어나지 않는 셔터 속도를 선택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선택하면 될까요? 빠르면 좋을 것 같은데요. 500분의 1초나 1000분의 1초. 아주 그냥 그야말로 안전빵 속도군요. 네, 예, 빠를수록 좋긴 하겠지만, 그러나 또 빠르면 문제가 있어요. 빠르면 빛이 들어오는 그 광량이 많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노출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또 어느 정도 노광량이 확보될 수 있는 그 기준 셔터 속도를 우리는 사용하는데, 그게 보통 맑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125분의 1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25분의 1초 정도를 우리가 일단 기준 셔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흐린 날이라든지 혹은 또 노광이 아주 극도로 어두운 이런 상황에서는 셔터 속도를 조금 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60분의 1초라든지. 그래서 보통 흐린 날은 60분의 1초를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요. 또 아주 실내나 어두운 데서는 30분의 1초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느린 셔터 속도가 되게 되면 역시 또 흔들림의 그런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들림의 영향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뭐가 있을까요? 삼각?
삼각대. 네, 삼각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뭐 셔터 속도는 훨씬 내려가도 괜찮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뭐 삼각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야 뭐 셔터 속도가 좀 느려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우리가 통상 스냅사진 같이 들고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핸드블러가 일어나지 않는 기준 셔터 속도인 125분의 1초, 흐린 날 60분의 1초, 이 정도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이제 다음 이제 노출을 정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네, 네. 자, 그런데 핸드블러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선택하는 최저 샷터 속도의 속도가 렌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마운트 렌스에서의 핸드블러 최저 그 셔터 속도와 뭐 일반 렌스의 핸드블러가 일어나는 셔터 속도가 틀리거든요. 이걸 하나의 공식으로 얘기한다면 그 렌스의 초점거리분의 1의 수치를 가진 셔터 속도 이상을 놔야 된다. 이제 어렵죠? 근데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표준 렌스 50mm의 렌스를 쓰고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50mm분의 1초 이상, 그러니까 셔터 속도를 얘기하면 60분의 1초 이상의 셔터 속도를 놔야 핸드블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100mm의 렌스라고 한다면 여러분 100분의 1초 이상, 그러니까 셔터 속도로 얘기하면 125분의 1초 이상을 놔야 되고요. 200mm 렌스일 때는 250분의 1초 이상의 셔터 속도를 설정을 해줘야 핸드블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300mm 이렇게 따지면 한 500분의 1초 이상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 핸드블러는 망원 쪽으로 갈수록 그 상황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의 초점거리가 길어지게 되면 뭐 300mm 이상 정도 되면 들고 찍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삼각대를 사용을 하더라도 초망원 같은 경우에는 삼각대에 무거운 줄을 달고 뭐 등등 이런 조치 취해서 뭐 조금 풍향의 영향으로 흔들린다거나 이런 조치까지 취해야 안전한 그런 그 촬영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핸드블러의 대책은 세심하여야 되는 것이죠. 자, 또 핸드블러가 일어나는 최저 셔터 속도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촬영자의 자세가 나쁘면 뭐 또 말짱 헛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그런 촬영 자세를 수시로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서 어느 때든지 바른 자세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예, 정말 바른 자세로 촬영하는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거군요. 네, 참 중요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셔터 속도를 한번 결정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조리개 값을 한번 결정하도록 합시다. 조리개 값을 결정할 때는 일단은 우리가 기준 셔터 속도를 가지고 셔터 속도를 결정했으니까 그 노광량에 맞추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리개를 선택할 때는 주어진 셔터 속도에 맞는 조리개치를 골라야 되겠죠. 예, 그런데 어떤 게 적정 노출인지 어떻게 알죠?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책이 없죠. 자, 이 적정 노출 조리개를 선택할 때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제 아까 먼저 번에 말씀드린 기준 노출 데이터 이런 걸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5분의 1초에 결정이 됐다면 맑은 날에는 통상 조리개 F8이나 아주 그 여름날 맑은 때는 F11 이런 조리개가 선택이 되게끔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또 60분의 1초 정도의 흐린 날에 기준 샷터가 설정되어 있다면 조리개는 F5.6? 그렇죠. 예. 이 정도 되면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이제 그 조리개를 선택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노출 측정 기술을 배우게 되면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직접 값을 측정을 해서 정확한 노출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이제 공부를 계속해 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노출 데이터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날, 흐린 날, 실내, 뭐 야간, 뭐 특별한 촬영 이런 거에 대한 노출 데이터를 지금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잘 알고 계시면 사실은 그 뭐 프로 같은 사진도 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제일 그 많이 촬영하게 되는 상황이 뭐 맑은 날 야외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맑은 날에도 뭐 그 이제 겨울이나 뭐 가을, 봄 이런 경우가 있겠고 또 여름 또 그리고 해변가 이런 데서는 빛이 더 많은 경우거든요. 이렇게 상황별로 조금씩 틀려지는데 일단 보통 맑은 날은 셔터 속도 125분의 1초에 조리개는 F8. 예, 조리개는 F8 이 정도면 무난히 찍을 수가 있고요. 또 좀 더 밝은 여름날이나 해변가에서는 125분의 1초나 250분의 1초에 조리개는 F11. 예, F11 해서 한 스톱이나 두 스톱이 더 조여드는 이런 노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흐린 날은 셔터 속도가 기준 셔터가 보통 우리가 60분의 1초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60분의 1초에 조리개는 F5.6. 예, 이렇게 놓으시면 될 거고요. 뭐 흐린 날도 사실은 뭐 구름이 그냥 많이 껴서 비 오기 직전에 흐린 날 이런 날은 60분의 1초의 F5.6보다 각각 한 스톱씩 더 열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리개야 셔터 쪽에서 하나씩 더 열어줘요. 예, 그 상황별로 조금 차이는 나지만 보통 일반적인 흐린 날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실내나 혹은 이제 어떤 그늘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또 빛의 양이 좀 줄어드는 경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셔터와 조리개를 더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30분의 1초까지 셔터 속도가 내려가고요. 조리개는 F4. 예, 이 정도의 노출이라면 뭐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있고 그 빛에 의해서 흘러 들어오는 실내 또 어떤 어두운 그늘 이런 데서 촬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그 일출이나 일몰 사진들 많이 봤죠. 멋있잖아요. 네. 근데 프로만 찍는 게 아니다. 여러분도 찍을 수가 있는데 이때는 노출이 125분의 1초에 F8. 예, 이렇게 놓으시면 일출이나 일몰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125분의 1초에 F8이면 보통 맑은 날의 노출이에요. 아까 데이터 말씀드린 그죠? 똑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찍으면 노을, 일출, 일몰 멋있게 촬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TV 화면이나 모니터 등의 화면을 촬영해 보십시다. 물론 뭐 영화 화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니터 혹은 화면 이런 것의 촬영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우선 셔터 속도의 규칙인데요. 셔터 속도는 15분의 1초 내지 8분의 1초 이렇게 나야 됩니다. 좀 저속 셔터이긴 한데 만약에 이걸 고속 셔터에 놓게 되면 화면에 주사선의 띠가 나타납니다. 이 주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모니터 등에서 일정한 간격의 띠가 화면에 신호를 쭉 보내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화면이 하나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이것이 그 주사선이 흐르는 속도가 있는데 그보다 빨라지면 그만 그 주사선이 딱 찍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셔터 속도는 15분의 1초 내지 8분의 1초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조리개는 모니터나 화면의 밝기에 따라서 약간씩은 조정해야 되지만 대개 조리개 F4에 놓으면 적정 노출이 되고요. 조금 어두운 경우에는 F2.8 이렇게 놔주면 될 것입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예, 사실 배우기 전엔, 야, 저거 어떻게 찍나 하지만, 네. 일단 이렇게 간단한데, 네. 한번 금방 여러분들도 찍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불꽃놀이를 촬영해 봅시다. 불꽃놀이 촬영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만 알면, 누구라도 찍을 수가 있어요. 불꽃놀이는 평소에 제가 정말 찍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확실히 배워서 이쁘게 사진 찍어 네. 빨리 가르쳐 주세요. 네. 여러분 한번 배워봅시다. 우선 삼각대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장시간 노출을 해야 되니까요. 다음에
불꽃이 터지는 쪽을 향해서 미리 구도를 잡아 놓습니다. 잡아놨죠. 네. 만약에 잡아놨는데 엉뚱한 새 터지면 이거 난립니다. 그러나 약간씩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조정해 놓고 있다가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 약간 조정해서 찍으면 됩니다. 불꽃 처음에 터질 때 처음부터 촬영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이제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팡 터지면 그때부터 이제 대략 준비하고 한 중반부터 이제 촬영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노출은 우리가 아까 그 노출 데이터에서 배웠듯이 수동 노출로 놔야 되고요. 비셔터에 놓고 수동 노출로 해야 비셔터를 놓을 수가 있어요. 비셔터에 놓고 조리개는 아까 얼마나 그랬죠? F8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비셔터에 F8에만 놓으면 노출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촬영 중에요. 노출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건가요? 바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쉽죠. 네. 예, 이 공식이에요. 이렇게 놓고 이제 찍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초점인데요. 이 초점을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수동으로 해서 거리계를 보면서 무한대로 조정을 미리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촬영하려고 하는 불꽃은 무한대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일이 거리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아예 무한대로 딱 해놓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쉽죠? 예.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셔터를 누르는 그 순간과 셔터를 닫는 그 순간이에요. 자, 그 요령이 있는데 그 요령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셔터를 열 때는 미리 불꽃이 터지는 쪽을 주시하고 있다가 불꽃이 이제 올라가는 것이 보이잖아요. 네. 그때 그 순간에 셔터를 여는 것이죠. 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꽃이 딱 터진 피크가 되는 지점에서 한 1초 정도 잠깐 머물렀다가 셔터를 닫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케이블 릴리즈를 사용하고 있죠. 이 케이블 릴리즈는 필수입니다. 해서 올라가는 순간 촬영하고 누르고 있다가 팍 터지고 1초 정도 잠깐 있다가 이렇게 셔터를 끊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불꽃이 터지고 나서 잘 터진다 하고 한참 누르고 있으면 불꽃이 쭉 흘러내려가지고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팍 터지는 그 지점, 너무 빨리 끊어도 노출 부족이 되거든요. 팍 터지고 나서 잠깐 있다가 셔터를 딱 닫는, 요게 이제 핵심 그 요령이 되겠고요. 자, 이것이 이제 잘 숙달만 되면 아주 멋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면에 여러 개의 불꽃이 찍히는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진은 어떻게 찍는 거죠? 아, 예. 참 좋은 질문 했어요. 사실 뭐 불꽃 하나만 이렇게 딱 찍고 이렇게 찍어 놓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네. 또 숙달된 사람의 불꽃을 보면 그냥 여러 개가 막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물론 뭐 여러 개가 한꺼번에 올라왔을 때 찍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이제 계속 순서적으로 올라오잖아요. 이때 이 카메라 기능 중에서 다중 노출 기능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있어요. 네. 그때는 다중 노출 기능을 사용해서 촬영을 하고 또 올라오면 또 찍고 하면 이제 한 화면에 계속 이제 찍히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기도 있는데, 이제 디지털 쪽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고 비셔터를 누른 채로 요 앞에 있는 제가 요 검은 종이를 준비했는데 요걸 앞에 가렸다 띄었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개의 불꽃을 촬영하는 거예요. 이거 닫는 순간은 셔터를 닫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불꽃이 설 때 살짝 열어주면 또 되죠. 또 닫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촬영 불꽃이 올라왔습니다.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팡 터졌습니다. 이걸 셔터를 닫는 게 아니라 대신 딱 닫아줍니다. 그 다음에 한참 보니까 또 멋진 게 또 하나 올라옵니다. 쫙 열어줍니다. 찍혔습니다. 얼른 닫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또 밑으로 멋있는 게 또 올라옵니다. 그때 다시 이거 싹 열어주고 터졌습니다. 조금 있다가 딱 닫고 이제 셔터를 탁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개가 딱 멋있게 이제 찍혔겠죠. 예. 그래서 요런 검은 종이 하나만 준비하면 되고요. 이게 이미지를 또 너무 많이 그 불꽃을 넣게 되면 오히려 복잡해져서 좋지 않고요. 불꽃의 높낮이가 이렇게 서로 틀린 것, 형태가 틀린 거를 화면에 집어넣어야 이제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연을 보였는데 이 화인달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찍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보고 찍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리 맞춰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맞춰놨기도 했고 또 어차피 B셔터를 누르고 있어서 셔터가 작동 중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맞아요. 미라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들여다 봐야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육안으로 불꽃이 터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점잖게 찍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표를 한번 쭉 지금 여러분들하고 살펴봤는데요. 자, 이 표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한번 들어가지고? 어려워요. 예. 뭐 내가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한번 듣고선 여러분들이 그래 그런 거야 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달달 외세요.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요 표만큼은 여러분들이 기준의 노출로 삼고 꼭 외두시면 누구 편리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외두는 것만 가지고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이 데이터에 나와 있는 각 노출의 상황별로 10카트 이상 촬영을 하고 이미지를 확인을 꼭 하면서 꼼꼼하게 살펴본 후에야 비로소 이런 거라구나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숙달이 되려면 여러분들 아마 내가 얼마나 찍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지레 겁나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100카트 이상 찍어봐야 비로소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10카트 정도만큼은 찍어봐야 비로소 이게 이런 거로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마저 안 해버리시면 여러분 저와 계속 가는 걸 아마 포기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네. 저도 한 10카트 이상은 계속 찍으면서 연습을 할 거고요. 이 정도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자, 이번에는 말이에요. 감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감광도.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데 줄여서 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필름일 때는 필름의 감광도라고 많이 얘기해서 필름 센시티비티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디지털의 센서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감도의 개념이 적용이 되거든요. 자, 이 감도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국제표준화기구라고 하는 ISO 단위를 쓰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정한 단위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 ISO에서는 100이라고 하는 감도의 그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100보다 이제 높을수록 감도가 높은 고감도 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00보다 낮으면 저감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도의 배열은 100을 기준으로 한다면 100, 200, 400, 800, 1600 이런 식으로 2배수로 이렇게 높아지고요. 현재 이야기한 것이 이게 이제 고감도 계열이 되겠고요. 그 다음 100보다 아래쪽은 50, 25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는데 100보다 아래쪽에 감도를 저감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감도, 저감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그 숫자의 배열에서 조금 눈치를 챘을 거예요. 2배수로 이렇게 높아지면은 이제 빛에 대한 예민도도 2배수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0보다 200이 그 예민도가 2배가 더 높습니다. 또 200보다 400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2배가 높고요. 그래서 우리 일전에 배운 셔터나 조리개의 한 스톱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노출이 늘어나고 줄고 하는 것은 감도가 높으면 노출이 늘어나는 것과 똑같은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노출의 단수를 높이는 거나 혹은 감도의 단수를 높이는 거나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도가 한 스톱 높아지면 셔터나 조리개를 한 스톱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도 100에서 125분의 1초의 셔터 속도를 사용하고 있다면 감도 200에서는 250분의 1초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지 이해가 가나요?
감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노광량을 줄여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예, 아주 참 정확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보통의 실내 조명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 비밀이 돼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실내에서 형광등이 이렇게 켜져 있고 뭐 그러면 우리 눈에는 참 밝다라고 느끼지만 사진기는 이거 가지고는 촬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예, 굉장히 광량 차이가 납니다. 그 바깥하고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실내에서 찍을 때는 샷다 속도가 보통 뭐 상당히 느리게 나오거든요. 보통 감도 100에서 일반적인 밝기에서는 8분의 1초 뭐 그 정도나 그 정도 이하가 나와요. 자, 그러면 8분의 1초가 나온다면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겠어요? 스냅으로? 아니요. 촬영 못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핸드블러가 당장 일어나죠. 안전속도가 적어도 60분의 1초는 확보돼야 되는데 8분의 1초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감도를 1600으로 사용하는 거야. 1600. 그러면 셔터 속도를 그럼 얼마로 높일 수 있는지 아세요? 8분의 1초에서 125분의 1초를 높일 수가 있어요. 예? 125분의 1초 우리가 안심하고 찍을 수가 있는 이제 이런 셔터 속도라 이런 이야기죠. 그 전에 필름에서는 이제 필요할 때마다 고감도 필름을 사용할 시기마다 고감도 필름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그때 또 갈아 끼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디지털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감도 설정 메뉴로 들어가서 감도만 높여버리면 바로 그때그때마다 높은 셔터 속도를 유지하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편리해지고 있네요. 편리하고 있죠. 이 그 기능은 사실은 굉장히 편리한 기능으로 디지털이 생기고 나서 참 제가 이것 때문에 상당한 덕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실제로 촬영하다 보면 얼마나 편리한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감도가 높아지면 화질은 저하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감도가 높아질수록 더 그 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고화질의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고감도를 가급적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떤 화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분위기의 포착이, 현장 포착이 중요하다고 하면 까짓 건 뭐 화질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일단 찍고 봐야죠. 네.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마다 감도를 높여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시대가 되고 나서부터는 정말 그 사진을 공부하고 촬영하기가 쉽고 아주 신나는 일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촬영을 하고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하는 이런 현장에서는 아주 편리하고 유용한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저도 야간 촬영도 할 수 있고 TV 모니터도 찍을 수 있고 꼭 사진작가가 된 기분이에요. 그렇죠.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셨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